인면수심이라고 우리가 표현은 있습니다만 정말 인면수심이란 표현 갖고는 도저히 용납될 수가 없는 그런 잔혹한 범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변호사님. 예. 이 사건은요, 지난 5월경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오후 8시경에 네. 포항 북구 흥해읍 영일만항 인근 식당 앞에서 이 50대 남성이 한 50대 여성과 말다툼 하던 중에 가슴속에 품고 있던 그 흉기를 꺼내서 그 여성을 무참하게 살해한 사건입니다. 네. 결국은 이 흉기 공격을 수차례 한 경찰 얘기에 따르면 한 10여 차례 넘게 흉기 공격을 받았대요. 결국 이 여성은 사망하고 말았는데 김민주 변호사님, 뭔가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된 그 사건 배경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대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실 두 사람 사이는 이제 부부 사이였습니다. 아, 그래요? 예, 부부 사이였는데 이 남성이 여성을 가정폭력으로 엄청나게 이제 뭐 구타를 하고 이랬던 상황이었고 이 여성은 남성을 피해서 사실 별거 중이었는데 세상에. 이 남성이 다시는 때리지 않겠다 어떤 안심하게 만든 상태에서 만났다가 이런 안 좋은 일이 벌어진 경우입니다. 세상에 역시 이유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 오래전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려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김기가 나와서 이제 뭔가 의문이 풀리는 게 남편으로부터 떨어져 살았다면서 이 아내분이. 네, 맞습니다. 지난달 말쯤에 그러니까 원래 가족들과 함께 살다가 이런 구타와 폭행이 있다 보니 이 여성이 숙식이 가능한 식당으로 와서 거처를 이제 옮겨서 살고 있었던 얼마나 상황이에요. 그곳에 지옥 같은 삶에 떨어져 저기 맞습니다. 탈출하고 싶었을 거예요, 진짜. 예, 이 남편은 거기까지 찾아와서 이제 흉기를 휘둘렀던 건데 세상에. 이 식당까지 거처를 옮기게 된 게 뭐 이제 폭행과 감금 뭐 협박도 있었지만 네. 평소에 이제 이 글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이 글 때문에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건데. 그래요? 네. 이 남동생이 올린 글을 보면은 네. 평소에 폭행과 뭐 폭언, 협박 이런 것도 말할 것도 없고 네. 이 본인의 이제 누나가 이 사망한 여성이 평소에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는데 이 약을 먹는데도 이 약까지 빼앗아 갔다. 세상에 예. 잔인하잖아요, 완전히 이거. 맞습니다. 예. 질환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약을 처방받아서 먹어야 되는데 이것까지 뺏어버리니까 네. 이 여성은 이 집안에서 살 수가 없었던 거죠. 네. 네. 정말로 김복준 의원님 오죽하면 이 피해자분의 남동생분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런 글을 올렸을 거예요, 진짜. 봐보세요. 전 남편에게 살해당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우리 누나 도와주세요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분이 이미 사망한 누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거는 딱 간단해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니까 살해 그 사실을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바꿀 수는 없겠죠. 그러면 뭐 우리 뭐 고유정 살해에서도 많이 보듯이 동기 같은 거 이런 데서 함구하고 우발적 살인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이 경우도 아마 이제 한때는 어떻게 보면 매형이었겠죠. 지금이야 매형이 아니지만 그런 사람이 저렇게 이제 우발적 범행이니 뭐니 이런 거 주장하니까 네.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참 모르겠습니다. 이제 자기 아내 되는 사람이 공황장애 약을 먹고 있는데 그 약을 왜 뺏었으며 아유, 세상에. 그리고 아내를 때리는 것 자체도 안 되지만 더더군다나 아이들이 있는 데서 아내를 폭언하고 폭행한다면 이미 이건 남편으로서 자격을 떠나서 남자로서의 자격도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아마 이 여성분이 그 집에서 쉽게 그 소나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첫 번째는 너희 집 친정 식구들도 내가 다 어떤 그 위해를 가하겠다. 세상에. 이런 식으로 겁을 주고 제일 어려웠던 거는 딸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협박한 것 같습니다. 이게 아버지입니까? 네. 아빠입니까? 참 나쁜 사람이죠. 정말로 이건 잔인하고 악랄하고 비열하고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하기야 사람이 아니니까 지금 뉴스파이터 다루고 있겠죠. 그런데 김민주 변호사님, 이 한때 남편이었던 이 작자가 폭력적 성향이요. 아내의 목숨까지 평소에도 위협할 정도였다면서요, 지금. 네, 더 경악할 만한 거는 뭐냐면 그냥 폭행을 한 수준이 아니고 이 남동생의 말을 좀 들어보면 누나가 얼마나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으면 남동생에게 메신저로 살려달라 세상에.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냈다고 아우. 합니다.
그래서 이 남동생이 누나를 찾아가 봤더니 이 누나가 이게 흉기로 위협을 당한 사실과 그리고 심지어 이 남편이 이 누나에게 자살한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하게 한 사실을 알게 됐고 그러고 나서 남동생이 이제 남편을 가해 남성을 향해서 상대로 이제 경찰에 살인 미수와 폭행으로 고소를 했는데 네. 이 가해 남성이 반성은커녕 오히려 그 남동생에게 전화 걸어서 협박까지 일삼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앞서 우리 김복준 의원님 말씀처럼 친정 식구들 가만히 안 두겠다, 그 위해를 가하겠다는 게 실제 이 남동생의 증언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네요. 전화로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동철 원장님, 이 남편의 설득에 아까 집을 나왔다 그랬잖아요. 숙식이 가능한 식당까지 나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남편의 설득에 이 피해자분이 한때 집으로 돌아갔대요. 왜 그 지옥 같은 삶으로 한때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뭐 종전에도 얘기했지만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고 약을 복용하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공황장애라는 게 두려움과 공포의 심리가 상당히 증폭이 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자, 남편하고 헤어졌다고 해서, 그러니까 따로 떨어져서 생활 거처를 지냈다고 해서 네. 이 사람이 공포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자, 이게 지속적이었기 때문에 남편의 강압적 협박, 회유 이런 부분에 쉽게 넘어갔을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고요. 네. 그리고 아픈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포자기 심정으로 또 갔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피해자가 정말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계속 내몰리게 돼버렸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무기력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또 무능력적인 부분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코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게 돼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역시나 하는 배신감으로 다가오는 경우 너무 많잖아요. 이번 경우도 그랬습니다. 이 남편이란 작자가 이 아내분을 자기의 집으로 다시 가자고 했을 때 온갖 감언이설로 회유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역시나 김호인 변호사님, 다시 돌아간 집에서의 삶은 정말로 끔찍하고 잔혹했다면서요. 네, 앵커님 말씀대로 이 피해자분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정말 만에 하나, 10만 분의 하나일지 모르는 진짜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돌아갔을 텐데요. 근데 이 돌아간 그 현실은 더욱더 지옥 같은 나날이었어요. 이제 폭언과 폭행은 더 심해졌고 감시 또한 심각해져서 세상에. 이 여성분은 도저히 지금 견딜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 아까 숙식이 가능한 곳으로 이제 나와 도주를 하게 되었고요. 그 남동생한테는 본인은 이제 지난 5월에 집을 떠났고 무사하니까 네. 걱정하지 말라라는 안부를 전했다고 합니다. 남동생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전말을 그동안 쭉 곁에서 지켜봐왔을 거 아니에요. 김동철 원장님. 남동생의 속은 지금 천불이 나고 억울하고 지금 어디 가서 이거 하소연할 거예요, 진짜. 이게 억울한 마음과 그리고 또 비통한 마음의 공감은 혈족만이 알 수 있는 공감들이 그러겠네요. 있습니다. 맞아요. 네. 이게 가족이기 때문에 더욱 안타깝고, 그리고 또 지켜주지 못한 부분에 대한 원통함들이 훨씬 더 많을 텐데, 이런 공감 능력이 사실은 가족들한테는 크기 때문에 이거 어쩔 수 없이 느끼는 아픔일 겁니다. 이게 사실은 누나가 지속적으로 도와달라, 살려달라 이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했는데도 본인이 어떤 힘들이 없고 고통스러운 부분들을 감수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 그리고 결국은 누나가 살해까지 당했기 때문에 아마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죄책감에 시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한때 피신했다가 남편이 온갖 감언이설로 회유해서 다시 집에 가자고 해서 그 말만 철석같이 믿고 집에 갔다가 더 온갖 폭력이 더 심해지니까 다시 뛰쳐나온 게 지난 5월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 피해자분이 지금은 안타깝게도 숨진 이 아내분이 당시 남동생과 나눈 전화 통화 내용도 알려졌다면서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남편이 계속 찾아와서 우리 다시 함께 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득을 했다고 해요. 그 내용을 가족들과 함께 통화 내용을 공유했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네. 어쨌든 그 이 사망한 누나는 통화 당시에는 즐거운 목소리였다. 다시 함께 살자고 얘기했고, 그리고 며칠마다 딸을 보여주겠다라는 남편의 말이 있었고, 내가 절대로 앞으로는 당신을 때리지 않을게 라는 다짐까지 했었다는 거예요. 네. 이 다짐까지 해놓고 그 이후에 설득이 원만하지 않자 품에 흉기를 들고 갔고 이 여성분을 살해를 하게 된 겁니다. 네.
지난 5월, 그러니까 불과 두세 달 전입니다. 5월에요. 석 달 전이라고 해볼까요? 5월 달에 그 지옥 같은 삶에서 탈출했을 때 남동생과 전화 통화를 합니다. 그 전화 통화 내용이 뭐냐면요. 누나가 이럽니다. 동생아, 나 도망 나왔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랬더니 남동생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누나가 안정을 찾을 수 있다면 그걸로 좋게 누나 어디에 있든지 잘 살아. 그리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우리 힘내자 누나 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조금 전 김기혁 아나운서 얘기처럼 그 영일만 인근 식당에서 무참히 흉기에 피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란 작자가 그 이후에 한 행동이 더 가관이라면서요, 김복준 의원님. 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를 했는데요. 그 본인의 그러니까 이 아내를 살해하는 이 살인 범행을 한 이후에 북구 흥해읍 곡강교 인근에 있는 데로 가서 제초제 500ml를 마셨지만 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발견해가지고 병원에 치료를 시켜서 목숨을 건졌다. 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나오는 얘기 중에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러 가면서 지인에게 나 독극물 먹고 죽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결국 전화를 받은 지인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발빠르게 경찰이 살렸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여기 두 가지 의문점을 제시하고 싶어요. 뭘까요? 극단적인 선택하러 가는 사람이 구태여 알리고 가나요? 지인한테? 친구한테 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러 지금 이동하고 있어 하면은 그 친구가 경찰에 신고할 건 뻔한 거고요. 두 번째, 저는 우리가 이 뉴스파이터에서 수도 없이 다루던 그 제초제, 맹독성 제초제, 한 두 가지 종류는 누구나 다 알고 있죠. 한 모금만 입에 머금었다 뱉어도 사망합니다. 그 맹독성은. 근데 이분은 500ml 한 병을 드셨는데도 그게 치명적이지 않았는지 바로 구할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분의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의심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뭔가 자기가 아내를 살해하고 죄책감, 도의적인 책임감을 느꼈을 거라고 알리바이를 만들고 싶었을까요? 실제로 김동철 원장님 자신의 범행 과정 역시 우발적이었다고 이 사람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우발적이었다 누가 들어도 지금 김복준 위원님이 합리적인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발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네. 지금 우발적으로 보이지 않은 것들이 뭐냐면 항상 범의 흉기를 캠핑용으로 들고 다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자, 그러면 차 안에 어떤 흉기들은 항상 가지고 있었고 네. 이 사람은 항상 폭력적인 기질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언제든 아내를 타격할 수 있는 네. 그런 도구가 있었다라는 부분들은 네. 다분히 계획적인 부분들도 포함이 돼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김복준 의원님, 본인은 예. 그 흉기가 평소 캠핑 다닐 때 쓰려고 들고 다니는 거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왜 우발범죄가 아니라 계획범죄로 볼까요? 아니, 캠핑 가는 시간이 아니었는데 왜 캠핑용 칼을 가지고 다니는 아하. 거기에다가 종이에 싸가지고 품속에 넣어가지고 와서 범행을 했거든요. 이랬다면 이건 흉기를 사전에 준비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13회 정도 안에 급소를 공격해서 급기야 살해를 했다면 이건 계획범죄라고 보는 게 맞고요. 네. 그다음에 자꾸 우발범죄 주장을 하시는데 네. 극단적인 선택까지 아내가 사망해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려고 맘먹었던 분이 뭐 지금 와서 우발적 범행 타령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요, 김민주 변호사님, 네. 이 남동생분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글을 억울한 심정에 올렸는데 이분이 정작 이 청원 글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말씀이 뭘까요, 그러면? 네, 이 남동생의 마지막 절규가 정말 메아리처럼 여기에도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남동생은 청원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런 사람이 다시는 사회로 돌아올 수 없도록 맞아요.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사실 우리 범행 동기는
이제 살인은 범행 동기에 따라서 양형이 조금 달라지는데, 예, 뭐 참작 동기, 그다음에 보통 동기, 중대 범죄, 인명 경시에 따라서 참작 동기, 즉 우발적인 범행의 경우에는 징역 4년에서 6년. 세상에. 인명 경시에 따른 이렇게 그 계획 범죄인 경우에는 최대 23년 이상의 징역형처럼 이렇게 양형의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 인면수심인 이 가해 남성이 이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남성이 다시 사회로 감형이 돼서 나온다면 그 피해는 또 고스란히 일반 사회인들에게 돌아갈 그러니까요. 수밖에 없어서 네. 이렇게 절규의 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그러니까요. 됩니다. 왜냐면 이게 많은 분들이 공감할 거예요. 조두순이라는 사람도 버젓이 나 여기 평생 있을 것 같아? 나 조만간 있으면 나간다고 버젓이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있잖아요. 김호인 변호사님, 이 사람 어떻게 처벌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일단은 이 남성에 대해서는 살인죄 하나만 의율돼서 지금 송치가 됐는데요. 왜냐하면 그 피해자분께서 운명을 달리하셨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조사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재판부에서 이제 판단해줘야 될 거는 김민지 변호사님 설명하신 대로 이 살인이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인데 네. 이 우발적이지 않았다, 계획적이란 걸 입증하기 위해서 이제 검찰, 경찰이 수사기관에서는 이 참고인들, 그러니까 그 돌아가신 분의 그 남동생이라든가 주변 사람들의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이 사건은 이제 우리가 고의정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개하는 것은 살인 자체도 용서할 수 없지만 그 이후에 이뤄진 행동들이 참 그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지 그러니까요.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건은 살인도 용서할 수 없지만 그 전에 일어났던 것이 사실 누적적인 살인이라고 맞아요. 표현하고 싶을 정도로 네. 계속 이뤄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수사를 좀 해서 좀 재판부에서도 이 사건만큼 엄벌할 수 있는 맞아요. 그런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꼭 남동생의 이 청원글이 아니어도요, 이 사망하신 아내, 이 여성분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법에 단죄가 있기를 뉴스파이터가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